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말레이시아 언론들은 지난 21일에 말레이시아 공군이 추진 중인 경전투기 입찰의 승자는 FA-50이라고 보도했지만 입찰에서 패한 다른 후보가 말레이시아 공군의 평가 과정이 불공평하다고 호소하고 있어 정식 발표까지 한바탕 홍역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진행하고 있는 경전투기 입찰은 영국 호크기 및 MB339CM의 갱신과 퇴역한 미그-29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조달할 경전투기의 시야회 전투 능력과 공중급유 능력, 초음속 비행과 국산화 비율 30%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는 인도의 테자스 마크 1A와 러시아의 미그-35, 한국의 FA-50과 이탈리아 M346FA, 중국 JF-17과 터키 휴르젯 등 6개사가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선발에 남은 것은 JF-17과 FA-50 및 테자스 마크 1A로 알려졌습니다. 테자스 마크 1A를 제안한 힌두스탄 항공은 테자스 마크 1A가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조달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의 마크 1A는 말레이시아가 원하는 모든 것을 커버하고 예산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경전투기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인도가 말레이시아에 제안한 제안서에는 러시아제 수호이 30MKM의 유지보수 시설 제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수호기 전투기까지 유지보수를 제안한 것은 러시아 이외의 나라에서 수호이기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인도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말레이시아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나서 정치적 변화가 없는 한 도입 협상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지난 7월에 인도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바람과는 다르게 말레이시아 언론들은 이번 입찰의 승자가 한국의 FA-50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더 엣지마켓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현지 파트너에게 문의해 FA-50 블록 20의 입찰 성공이 긍정적이라고 확인했다라고 밝히며 이들은 물리적 평가가 끝나고 정식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다른 입찰 후보의 현지 파트너는 말레이시아 국방부로부터 서면으로 입찰 불성립 통보를 받은 곳도 있다고 보도했으며 말레이시아의 히샴딘 국방장관도 지난 10월 말에 LCA 조달에 대해 입찰업체와의 가격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말하며 체결할 계약 내용을 승인하는 재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또한 최종 후보로 거론된 3개의 기종 중 한국을 방문해 FA-50의 제조 공장만을 방문했고 국내 언론에서도 말레이시아 공군이 FA-50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엣지는 입찰에서 FA-50에 패배한 후보 중 하나가 평가 프로세스가 불공평하다고 호소해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입찰자들은 어떤 입찰자의 제안이 경전투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한 입찰자는 그동안 수주를 자신만만했던 인도의 힌두스탄 항공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인도 관계자도 각 입찰자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가 불투명해지는 이러한 방식을 선호한다면 공개 입찰이 아닌 임의의 상대방과 직접 협상을 하면 됩니다. 공개 입찰을 하는 이유는 형평성을 보장해 입찰자들에게 경쟁을 유도하고 최고의 가성비를 얻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으며 말레이시아 공군의 첫 국제 공개 입찰은 불완전한 것으로 보여주기식 입찰은 향후 입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즉 공평한 평가와 결과에 따른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향후 입찰에 참여할 기업은 없어진다는 의미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의 평가 프로세스가 정말로 불공평했는지 또한 공평했다고 해도 테자스 마크 1A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힌두스탄 항공기가 밝힌 테자스 마크 1A의 수출 가격은 기체 단가만 4,150만 달러이고 한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계약에서 FA-50 블럭 20의 조달 비용은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6,380만 달러이기 때문에 도입에 드는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팬덤 스트라이크의 통합 결정이나 폴란드 도입이 양측의 평가를 역전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직 말레이시아 공군이 FA-50 도입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보도에 대해 외신들은 말레이시아 공군이 추진하던 경전투기 도입의 승자는 FA-50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올해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FA-50의 수출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인도 측은 뇌물이 말레이시아 공군의 결정을 좌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도도 자국의 무기 도입 사업에서 프랑스 측으로부터 상당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다소의 다크머니가 얽힌다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과 정밀유도 미사일을 288발 제조했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 및 정밀유도 미사일에 대한 비축량과 러시아가 2월 23일 이후에 생산한 미사일의 양을 공개하고
서방 세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스칸데르와 칼리브르 KH-101을 모두 288발이나 생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과 정밀유도 미사일 비축량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지난 8월 말에 침공전과 비교해 45% 이하로 줄었다고 언급했고, 레즈니코프 국방장관도 지난 10월에 침공전과 비교해 3분의 1 이하 1844발에서 609발로 러시아의 미사일 비축량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는 서방의 제재로 미사일을 제조하기 어려워 러시아군의 미사일 비축량은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에 있었던 대규모 공격 이후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비축량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15일에 실시한 미사일 공격은 100발 이상이었으며, 이번 미사일 공격은 사상 최대 규모로 우크라이나군은 칼리브르와 KH-101, KH-55와 KH-59 총 77발과 이란제 무인기인 샤흐드 136열대, 러시아제 무인기인 오리온과 오를란테는 한 대씩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것은 값싼 이란산 무인기가 아니라 비축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정밀유도 무기가 대량 사용되고 있어 러시아에는 서방에서 수입한 마이크로칩 비축량이 있어 미사일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제인스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강제적으로 합병하여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를 겪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수년 전부터 정밀유도 무기 제조에 필요한 마이크로칩과 컴포넌트를 비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경제는 이미 전시체제로 전환되어 3교 대체제의 풀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방 세계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무기가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미사일 잔해에서는 과거에 제조된 비축뿐이 아닌 새롭게 제조된 미사일이 사용되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으며, 이것은 러시아가 이전에 제조했던 정밀유도 무기 비축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마이크로칩이나 부품 비축이 있다는 전제라면 신규 생산이 궤도에 올라 전선에 공급되기 시작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의 주요 탄도미사일이나 정밀유도 미사일 비축량은 추측에 불과하고, 뉴욕타임즈가 지적한 근거도 영국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제인스의 분석을 인용한 것이어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의 주요 탄도미사일과 정밀유도 미사일 비축량에 더해 2월 23일 이후 생산된 러시아의 미사일 수량을 22일에 공개한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월 23일 이후에 생산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정밀유도 미사일의 양이며,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소모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생산량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평상시 러시아의 미사일 조달량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방의 제재하에서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정밀유도 미사일의 수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미군이 조달한 토마호크의 수가 154발이었음을 감안하면 9개월간 칼리브르를 120발 생산했다는 것은 꽤 대단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애시당초 복잡하고 비싼 탄도미사일과 정밀유도 미사일을 한 달 만에 수백 발씩 제조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불가능하고, 서방 세계의 제재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이스칸데르와 칼리브르 KH-101을 총 288발이나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은 러시아가 그동안 마이크로칩과 주요 컴포넌트를 비축해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속도로 제조할 수 있다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국가나 민간 조직을 통해 필요한 부품을 입수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이것은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뚫고 부품을 입수하여 미사일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